넌 평생 내 그림자로 살아. 후회하게 된들 거예요. 놔요! 넌 내 거야. 이 결혼 후회할 거예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판교 그랜드 호텔 연회장. 윤혜진은 소음 가득한 공간의 맨 뒤쪽에 서 있었다. 29의 기업 구조조정 분석가인 그녀의 손에는 강도윤의 회사가 4분기 연속 적자를 겨우 면하게 만들어준 재무 예측 자료가 담긴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3년간 그녀는 자신의 날카로운 지성과 야망을 그림자 속에 숨겨왔다. 도윤의 연인이라는 이름 아래 그의 불안정한 자존심을 지켜주는 유능한 유령 작가로 살아왔다. 단상 위에서 도윤이 마이크를 잡았다. 혜진이 밤새워 만들어준 완벽한 대본 대신 그의 입에서는 예상치 못한 단어들이 흘러나왔다. 저희 넥스트 코어 테크놀로지는 송림 머티리얼즈와의 전략적 합병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도윤의 옆으로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송유라가 걸어 나왔다. 송림 머티리얼즈, 송 대표의 외동딸이자 수십만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였다. 도윤은 유라의 허리에 팔을 두르며 선언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와 송유라 양의 약혼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단상 위의 도윤이 혜진과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소리 없이 말하고 있었다. 착하게 굴어. 소란 피우지 말고 받아들여. 그녀의 내면에서 3년간 억눌러왔던 목소리가 비명을 질렀다. 조용히 그림자처럼 사라져야 한다고. 하지만 혜진의 손가락은 다른 선택을 했다. 그녀는 태블릿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도윤의 등 뒤에서 그의 성공을 증명해주던 거대한 프로젝터 스크린이 암전되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마이크를 든 도윤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혜진은 그 모든 것을 등지고 몸을 돌렸다. 그녀는 VIP 스태프 명찰을 목에서 빼내 근처 샴페인 잔에 떨어뜨렸다. 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그녀의 과거가 가라앉았다. 혜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직원용 비상구를 통해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택시 뒷좌석에 앉은 혜진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도윤이었다. 발표 망친 거 당장 해결해. 어디야? 장난치지 마. 혜진아. 제발. 애원과 협박이 뒤섞인 문자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는 혜진이 송유라와의 결혼을 위한 자본 조달을 묵묵히 도우면서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재물을 관리해 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그녀를 버리는 순간까지도 그녀의 능력을 착취하려는 그의 오만함에 실소가 터져나왔다. 혜진은 더 이상 문자를 읽지 않았다. 대신 익숙하게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은행 앱을 열었다. 몇 번의 터치로 기업 보증인 관리 메뉴에 들어갔다. 도윤의 회사, 넥스트코어 테크놀로지의 단기 브릿지론 항목 아래 주요 인물 보증인으로 선명하게 적힌 자신의 이름. 윤혜진. 세 글자가 보였다. 그녀는 그 이름을 선택한 뒤 주저없이 보증 철회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경고 문구가 떠올랐다. 보증을 철회할 경우 24시간 내에 자동 신용 재심사가 개시되며 대출 계약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혜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지문 인식 센서에 엄지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확인. 디지털 세상에서 그와 그녀를 묶고 있던 마지막 족쇄가 끊어졌다. 택시는 어둠이 내린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판교의 불빛이 빠르게 멀어졌다. 강도윤의 모든 것이 담긴 판교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들어선 혜진에게 주어진 시간은 40분 남짓이었다. 연회가 끝나고 그가 돌아오기 전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다. 그녀는 드레스룸을 열었다.
대표의 파트너처럼 보이기 위해 도윤이 사주었던 명품 옷과 보석들이 즐비했다. 그 모든 것은 그녀의 것이 아닌 연극을 위한 소품일 뿐이었다. 혜진은 그 화려한 옷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돈을 주고 산 저렴하지만 실용적인 정장 몇 벌만을 캐리어에 담았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전문가 자격증들과 함께 보관해온 암호화된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꺼냈다. 그 안에는 도윤의 회사가 저지른 모든 분식회계의 원본 데이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가 직접 만들어준 가짜 장부와는 다른 진짜 현실이었다. 짐을 다 쌌을 때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윤혜진 씨 되십니까? 강도윤 대표님께서 회사 자산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막으라고 연락하셨습니다. 경비원의 목소리였다. 혜진은 침착하게 문을 열고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제 개인 물품만 챙겨나가는 겁니다. 그녀는 도윤이 사준 모든 값비싼 선물들을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 보란듯이 남겨두었다. 경비원은 더 이상 그녀를 막지 못했다. 떠나기 전 혜진은 도윤의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의 베개 위에 외장 하드에 담겨있던 회계 원본 장부의 일부를 출력한 종이 몇 장과 작은 메모지 하나를 올려두었다. 메모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내일 오전 9시 정각. 은행에서 전화 갈 거야. 강도윤은 송유라와 함께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는 혜진이 울면서 협상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아파트는 그녀의 흔적이 사라진 채 텅 비어 있었다. 유라는 주방 식탁에 놓인 명품들을 보며 비웃었다. 어머, 자기가 산 것도 아닌데 두고 갔네. 꼴의 자존심은. 도윤은 유라의 말을 무시한 채 침실로 향했다. 그리고 베개 위에 놓인 종이 뭉치를 발견했다. 그는 메모지에 적힌 내용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질투 때문에 별짓을 다 하네. 그냥 겁주려는 수작이야. 그는 유라를 안심시키며 혜진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치려했다.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당분간 전화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번호가 차단된 것이다.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재무 담당 이사였다. 도윤이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은행 자동화 시스템에서 경고가 떴습니다. 주 채무 보증인이 이탈해서 브릿지론이 동결되었습니다. 도윤의 오만한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송유라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혜진이 단순히 자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회사의 생명줄을 가지고 떠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직장, 국내 최고의 재무자문회사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녀는 도윤의 스타트업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반쯤 휴직 상태였다. 그녀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박진우 상무가 다가왔다. 45의 베테랑인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혜진을 훑어보았다. 윤서님, 일찍 복귀했네. 그 스타트업 자선 사업은 끝난 건가? 혜진은 박상무의 비꼬는 듯한 말투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식으로 전일 근무 복귀를 요청하며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상무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강도윤의 회사에 대한 예비 위험 평가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 혜진은 그것을 회사의 부실자산 처리 부서가 맡을 만한 최적의 목표물로 제안했다. 박상무는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겨보았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보고서는 회사의 취약점을 잔인할 정도로 냉철하고 임상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감정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오직 숫자와 논리뿐이었. 그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 좋아. 복귀 승인하지. 그리고 이 섹터는 윤서님이 리드 분석가로 맡도록 해. 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여러 개의 모니터가 켜지자 그녀의 얼굴에 차가운 빛이 감돌았다. 더 이상 그림자는 없었다. 사냥꾼이 돌아온 것이다. 공급망 데이터를 분석하던 혜진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 차단된 휴대폰을 우회해 회사로 직접 전화를 건강 도윤이었다. 혜진이 수화기를 들자 그는 예전의 교묘한 말투로 입을 열었. 자기야, 화금만 풀고 보증 복구해줘. 이 장난 그만하면 최고 재무 책임자 자리. 약속대로 줄게. 혜진은 아무 말 없이 통화 버튼을 눌러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책상이 녹취 시스템을 활성화했. 회사의 법무팀으로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이었. 그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도윤 대표님, 앞으로 모든 연락은 공식적인 기업 채널을 통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태도의 도윤은 이성을 잃었.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직무유기로 고소할 거야. 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대표님 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법적 신의 성실의 의무가 없습니다. 침몰하는 배에 대해 제가 책임질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도윤이 전화기 너머에서 고함을 지르는 것을 들으며 통화를 끊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보고 있던 공급망 데이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눈을 가늘게 떴다. 같은 시각, 송유라는 청담동의 한 고급 카페에서 짜증 섞인 얼굴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도윤이 결혼 준비는 뒷전이고 돈 문제로 쩔쩔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혜진 문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저 돈 몇 푼에 눈이 먼 질투심 많은 전 여자친구를 공개적으로 망신시켜 굴복시키면 된다고 믿었다. 유라는 능숙하게 눈물이 그렁그렁한 셀카를 찍고 장문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혜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직 격리 직원이 횡령을 시도하고 도윤 씨의 인생을 망치려 했지만 우리 가족이 나서서 그를 구했다는 식의 내용을 암시했다. 게시물은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댓글 창은 이름 모를 그 격리 직원을 비난하는 글로 가득 찼다. 유라는 쏟아지는 좋아요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명예훼손에 대한 서면 증거를 스스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박 상무가 혜진에게 유라의 바이럴 게시물을 보여주며 경고했다. 업계의 소문은 분석가의 신뢰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말과 함께였다. 혜진의 내면에서 과거의 그림자가 속삭였다. 숨어. 계정을 삭제하고 잠수해. 하지만 그녀는 그 목소리를 짓밟았다. 그 대신 그녀는 암호화된 외장하드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다. 혜진은 송림 머티리얼즈의 납품 명세서와 도윤의 재고 관리 로그를 교차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 통화 중에 발견했던 이상 현상의 실체를 찾아냈다. 송림 머티리얼즈는 C등급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면서 A등급 가격으로 청구서를 발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윤은 재고자산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이를 알고도 승인했다. 명백한 사기였다. 혜진은 이 증거들을 감정적인 호소문이 아닌 차갑고 건조한 공식 감사 요청서로 정리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도윤의 대출을 담당하는 주거래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에 직접 이메일을 보냈다. 전송 버튼이 클릭되었다. 재정적인 단두대가 조용히 들어 올려졌다. 혜진의 이메일이 은행 서버에 도착한 지 채 20시간도 지나지 않아 강도윤의 사무실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주거래 은행의 준법 감시팀 직원 3명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도윤은
자신의 이사회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는 가시방석이었다.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강도윤 대표님, 본사 재고 자산에 대한 긴급 실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이 시리얼 번호에 해당하는 반도체 부품들의 물리적 재고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남자가 짚은 시리얼 번호들은 혜진이 보낸 이메일에 적혀 있던 바로 그 번호들이었다. 도윤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는 특유의 매력적인 화술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아이고,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합니까? 골프 회원권이라도 준비해 놨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부품들은 현재 물류 창고 간 이동 중에 있어서. 하지만 팀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대표님, 저희는 골프 치러 온 게 아닙니다. 재고가 확인될 때까지 귀사의 모든 신용 공여를 동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도윤의 매력은 딱딱한 숫자로 무장한 관료주의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는 재무이사를 노려보며 누가 시리얼 번호를 유출했는지 눈으로 묻고 있었다. 송유라는 자신의 바이럴 포스팅으로 도윤을 멋지게 구해냈다고 믿으며 아버지, 송 대표의 공장을 찾았다. 칭찬을 기대했던 그녀에게 날아온 것은 아버지가 집어던진 은행의 감사통지서 사본이었다. 송 대표는 평생 기계를 만져온 거친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강도윤 그놈 신용이 막혀서 우리 지난 납품 대금석 달치를 못 받게 생겼다고. 유라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반박했다. 아빠, 도윤 씨 돈 많아요. 곧 해결될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 여자애 싹 정리해줬다고요. 송 대표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돈이 많아 그놈은 껍데기뿐인 빈털털이야. 내가 그놈이랑 너 결혼시키는 거 동의한 건 우리 회사 망하기 전에 합병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라고. 유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믿었던 왕자님은 사기꾼이었고 동화 같던 약혼은 잔혹한 생존 게임이었다. 송 대표는 딸에게 명령했다. 당장 가서 강도윤 그놈한테 돈 받아내 개인 자산을 팔아서라도 우리 돈부터 갚으라고 해. 로맨스의 가면이 벗겨지자 그 자리에는 벌거벗은 경제적 생존 본능만이 남았다. 혜진은 박상무와 함께 채권은행의 대표단과 회의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은행 측 담당자들은 도윤의 회사를 파산시키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했다.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들은 30일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을 제안했다. 그때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스크린에 원본 회계 장부를 띄웠다. 30일의 시간은 채권단에게 40%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강도윤 대표의 현재 운영비 소진율을 계산했을 때 한 달 뒤에는 회수 가능한 자산이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은행 담당자들은 그녀의 정밀한 분석에 할 말을 잃었다. 혜진은 다음 장표를 띄우며 말을 이었다. 따라서 7일 내 상환 요구서를 발송하여 즉시 구조조정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녀의 논리 앞에서 은행 측의 주저함은 눈 녹듯 사라졌다. 회의가 끝났을 때 혜진은 공식적으로 은행을 대리하여 넥스트코어 테크놀로지의 외부 구조조정 감사인으로 임명되었다. 그날 밤 강도윤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은행에서 보낸 7일짜리 상환 요구서가 놓여 있었다. 휴대폰에서는 송유라가 아버지의 돈을 갚으라며 보내는 독촉 문자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긴급 자금을 마련할
마지막 방법이 있긴 합니다. 곧 등록될 신기술 특허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특허의 원천 기술 개발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 특허의 원천 기술 개발자는 바로 윤혜진이었다. 도윤은 혜진의 서명이 담긴 오래된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봤. 그의 눈에 광기가 번득였다. 그는 선택을 내렸. 그녀의 공인인증서, 디지털 직인. 위조해. 재무이사는 겁에 질려 망설였지만 결국 두려움에 굴복했다. 위조된 서명 파일이 담보 계약서에 첨부되어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사채업자에게 전송되었다. 도윤은 경영 실책의 선을 넘어 범죄의 강을 건너고 말았다. 혜진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검은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그때 화면 한쪽에 보안 경고 알림이 번쩍였다. 그녀가 과거에 사용했던, 이제는 폐기된 줄 알았던 디지털 직인이 특허권 양도 계약에 사용되었다는 알림이었다. 그녀의 내면에 아직 남아있던 과거의 그림자가 속삭였다. 전화해서 경고해줘. 그가 감옥에 가기 전에 멈추게 해. 혜진은 그 속삭임을 무시했다. 그녀는 도윤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위조가 발생한 IP 주소와 타임스탬프를 기록하고 그 자동 보안, 경고, 알림을 그대로 주거래 은행의 금융사기 전담 부서에 전달했다. 그녀는 단 한 줄의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게 했다. 은행의 사기 탐지 시스템은 즉각 반응했다. 도윤의 회사 법인 전체가 범죄 혐의 검토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그의 개인 계좌까지 모두 동결되었다. 덫은 놓아졌다. 도윤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셈이었다. 송유라는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최고급 부티크에서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내민 카드는 계속해서 승인 거절되었다. 점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유라는 분노에 차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부터 고쳐놓으라고 소리쳤다. 자신의 계좌마저 막혀버린 도윤은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다. 너 같은 돈만 밝히는 여자는 이제 지긋지긋해. 그 순간 유라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녀는 매장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바이럴 포스팅을 기억하는 다른 손님들이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혜진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소셜미디어라는 무기가 이제는 정확히 자신을 겨누고 있었다. 강도윤은 혜진의 회사가 있는 여의도 빌딩 로비로 폭풍처럼 쳐들어왔다. 그는 혜진을 만나야겠다며 고함을 질렀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아섰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혜진이 그들을 제지했다. 괜찮습니다. 들어오게 하세요. 도윤은 혜진 앞으로 다가와 그녀가 자신의 계좌를 해킹하고 질투심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비난했다. 그는 당장 사기 신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혜진은 말없이 프린트된 종이 한 장을 그에게 건넸다. 그 종이에는 그의 사무실에서 디지털 직인을 위조한 IP 로그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제가 대표님 인생을 망친 게 아닙니다. 강 대표님, 저는 단지 대표님의 실수를 더 이상 수습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도윤은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범죄 행위가 담긴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그는 결국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건물 밖으로 쫓겨났다. 박상무의 사무실로 돌아온 혜진에게 그는 사기 신고 덕분에 도윤의 자산을 압류할 완전한 법적 권한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상무는 그녀의 과거 개인적인 관계를 언급하며 마지막 청산 회의에서는 빠져도 좋다고 제안했다. 혜진은 거절했다. 아닙니다.
상무님,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최적임자입니다. 저는 숨겨진 자산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전부 알고 있으니까요. 박상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공식적인 청산 위임장을 건넸다. 혜진은 마지막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사라졌고 집행인만이 남았다. 채권단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긴 테이블 한쪽에는 강도윤과 그의 재무이사, 그리고 송유라의 아버지인 송 대표가 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은행 실무자가 들어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사람은 윤혜진이었다. 그녀의 양옆에는 은행 소속 변호사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혜진은 망설임 없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도윤이 벌떡 일어나 항의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윤혜진,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이건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혜진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은행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공식 위임장이었다. 그녀의 법적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였다. 저는 채권단의 위임을 받은 공식 청산 감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강 대표님. 그제야 송 대표는 상황을 파악했다. 강도윤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미친 전 여자친구가 사실은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쥔 수석 분석가였다는 것을.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도윤을 향했다. 혜진은 그들의 소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트북을 열었다. 스크린의 차가운 불빛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다. 해체 작업이 시작되었다. 혜진은 회의실 스크린에 재무불일치 데이터를 띄웠다. 적나라한 숫자들이 도윤의 회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송 대표가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다. 이런 건 나중에 따지고 우리 회사 미수금부터 지급하시오. 혜진은 그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화면에는 송림 머티리얼즈가 납품한 C등급 부품의 시리얼 번호와 그들이 발행한 A등급 청구서가 나란히 떠 있었다. 송 대표님, 사기 행위에 동조한 채권은 지급 우선순위에서 제외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모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송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궁지에 몰린 도윤이 송 대표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나는 몰랐습니다. 저 사람이 등급을 속여서 납품한 거라고요. 하지만 혜진은 즉시 도윤의 디지털 서명이 담긴 등급 교체 승인 문서를 화면에 띄웠다. 두 남자는 서로를 속여왔던 그들의 탐욕이 담긴 명백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함께 빠진 것이다. 도윤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회사가 보유한 특허의 가치를 내세우며 청산 대신 구조조정을 해달라고 애원했다. 혜진은 싸늘하게 물었다. 어떤 특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기려 했던 그 특허 말씀이신가요? 도윤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혜진은 회의실에 모인 모두에게 위조된 디지털 직인이 사용된 IP, 로그 기록을 한 부씩 나눠주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선언했다. 은행의 금융사기 전담 부서는 이미 이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 순간 강도윤의 옆에 앉아있던 재무이사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울면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 대표님이 시키셨습니다. 마지막 남았던 동맹마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도윤은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완벽하게 파멸했다. 혜진은 마지막 서류, 회사의 모든 자산을 청산하고 강도윤을 대표직에서 박탈하는 내용의 최종 청산 합의서를 그의 앞에 놓았다. 그것은 그의 왕국에 대한 사망 선고였다.
오만함이 사라진 도윤의 얼굴에는 비굴한 애원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혜진을 보며 물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해서 상처받아서 이러는 거지. 그렇지. 혜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3년간의 그림자 같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 명료한 진실을 들려주었다. 제 유일한 후회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제 능력을 3년이나 숨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펜으로 서명란을 가볍게 두드렸다. 서명하세요. 완전히 패배한 도윤의 손이 떨리며 합의서에 그의 이름을 새겼다. 혜진은 서류를 받아 서명을 확인한 뒤 아무 미련 없이 서류철을 덮었다. 송유라는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녀의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다. 그때 초라한 행색의 도윤이 들이닥쳤다. 그는 변호사 비용을 내야 하니 그녀의 보석을 팔자고 말했다. 유라는 쓴웃음을 터뜨렸다. 이것들 대부분 협찬이거나 가짜야. 몰랐어. 그녀는 캐리어를 끌며 그를 지나쳤다. 우린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네. 하지만 난 너랑 같이 가라앉을 생각 없어. 그녀는 자신들의 거짓말로 쌓아올린 텅 빈 아파트에 그를 혼자 남겨두고 떠났다. 두 사람은 각자 법적 책임을 마주하게 되었다. 모든 청산 절차를 마친 혜진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박상무가 그녀에게 다가와 새로운 서류철을 건넸. 국내 굴지의 재벌 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안건이었다. 박상무가 물었다. 이건을 리드할 준비 됐나? 윤 파트너, 이번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할 수 없을 텐데. 과거의 혜진이었다면 그림자 속으로 숨기 위해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철을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펼쳐 즉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네, 상무님, 준비됐습니다. 박상무는 그녀의 눈에서 빛나는 무자비할 정도로 유능한 분석가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혜진은 여의도 빌딩을 나와 상쾌한 저녁 공기를 마셨다. 그녀는 길 건너편 전광판에서 강도윤의 회사가 파산하고 사기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짧은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비웃거나 통쾌해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코트깃을 여미고 지하철역을 향해 계속 걸어갔다.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더 이상 어떤 남자의 메시지를 기다리지 않았다. 화면에는 그녀가 새로 맡은 사건과 관련된 최신 시장 지수가 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윤혜진이었고 그녀의 시간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한 달 후 혜진은 자신이 속한 재무자문 회사의 세미나실에서 신입 분석가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도윤의 사례를 익명화하여 공급망 사기와 부실 채권 발생의 전형적인 예시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 젊은 분석가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선임님, 케이스 스터디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요 인물 보증인은 왜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은 프로젝터 화면에 관련 법규 조항을 띄우며 침착하게 설명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보증 철회 시점과 정보 접근권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은 회사의 공식적인 임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부 정보에 대한 법적 신의성실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기 전, 즉 사기 행위가 외부에 공표되기 전에 자신의 보증을 철회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완벽히 보장된 권리 행사입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타임라인을 가리켰다.
만약 그녀가 단 하루만 늦게 철회했더라도 채권단은 그녀를 공모자로 간주하고 구상권을 청구했을 겁니다.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한 거죠. 신입 분석가들은 그녀의 날카로운 전문성에 감탄하며 맹렬하게 필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배신을 기업 생존 전략에 대한 완벽한 강의로 승화시켰다. 같은 시각, 강도윤은 검찰청의 차가운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값싼 기성복 정장은 그의 어깨에 맞지 않아 초라해 보였다. 국선 변호인이 그에게 합의안을 내밀었다. 공급망 사기에 대해 송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자신의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감형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도윤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듯 물었다. 혹시 윤혜진 씨에게 연락해서 제 정상 참작을 위한 탄원서라도 받아볼 수 없을까요? 변호사는 동정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강도윤 씨, 상대방 로펌에서 귀하에 대한 일체의 접촉 및 언급 금지 명령을 보내왔습니다. 윤혜진 씨는 이제 당신이 감히 이름을 올릴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무력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합의안에 서명했다. 한편 송유라는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저가 의류 매장에서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인플루언서 시절은 이제 까마득한 과거였다. 한 손님이 계산대 앞에 선 그녀를 알아보고 친구에게 속삭였다. 어머, 저 사람 얼마 전에 명품 매장에서 난동 부리던 그 여자 아니야. 동영상으로 봤는데. 속삭임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유라는 창고 안으로 도망치듯 숨었다. 한때 그녀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대중의 관심이 이제는 그녀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허영심은 최저시급과 대중의 조롱이라는 현실 앞에서 완전히 박살났다. 매니저가 창고 문을 열고 소리쳤다. 송유라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와서 일해. 그녀는 결국 다시 계산대로 걸어나갔다. 자신이 만든 현실을 온몸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혜진은 여의도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새로운 코너 오피스에 서 있었다. 성공적으로 청산 작업을 마무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녀는 회사 역사상 최연소 주니어 파트너로 승진했다. 박상무가 샴페인 2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혜진에게 잔을 건네며 그녀의 승진을 축하했다. 축하하네, 윤 파트너. 두 사람의 잔이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박상무가 물었다. 혹시 스타트업의 그 열정이 그립지는 않나? 혜진의 입가에 진짜 미소가 번졌다. 과거의 그늘을 걷어낸 날카롭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다. 아니요. 상무님, 저는 이제 그림자 속에서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보다 꼭대기에서부터 아래를 내려다보며 바로잡는 쪽이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있어야 할 정확한 자리에 서 있었다.